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설날 교통 특집 방송으로 함께할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자, 올해 설 연휴가 짧아서 그런지 전국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됐다고 하죠. 자, 이렇게 정체가 심하면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만 봐도 설 당일보다 연휴 전날이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자, 고향 가는 길 서두르지 마시고 쉬엄쉬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설 연휴 기간 5일 동안 특별히 컴백을 했습니다. 쇼미더뉴스. 요즘 조금 전에 발음 너무 좋죠. 네, 발음이 너무 좋네요. 스페셜 에디션. 강량구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컴백한 거 맞죠? 자발적을 뭐라고요? 어떤 기준이죠? 자발적이?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통계청이 오늘 1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관심을 끈 이유는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네, 막상 1월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취업자 수가 작년 1월보다 33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오호. 네, 그 4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돌아선 것인데요. 예. 세부 내역을 살펴봤더니 제조업 일자리가 일단 늘어났고요. 네. 또 우려했던 숙박이나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도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반가운 소식은 그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에 부산, 울산, 경남 굉장히 고통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거기 실업률도 반전을 했다고 해요. 오호. 그런데 이제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줄어들었던 일자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진짜 고용 회복의 신호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스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서 설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 10시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들리는 이름인데요.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들어왔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다스는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BBK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 BBK 전 김경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송을 진행했던 다스 측 변호사 선임비를 삼성전자가 대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근데 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삼성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왜 도대체 삼성이 변호사비를 지원했을까? 근데 시점이 마침 그 이건희 회장이 2009년 12월 29일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원포인트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시점이랑 맞물려가지고 이게 뭔가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네네. 네, 이런 의혹 때문에 일단 이학수 전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저희가 잠시 후 3부, 4부 타서 이 설 특집, 직설. 네네.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코너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오늘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예. 한국 연극계 대표 연출가죠. 이윤택 감독. 네, 그 이윤택 연희단 거립회 예술 감독의 성추행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 앞서 이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10년 전 지방 공연 때 이제 여관에서 유명 연출가로부터 이 성기 주변의 안마를 요구받고 거부한 일을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단 다음에 연출가가 자기 방 호스를 말하고 안마를 하라고 오라고 했고 그는 예상대로 안마를 시켰는데 그냥 안마만 시킨 것이 아니라 바지를 내리고 성기 주변을 안마하라고 해서 더는 못하겠다 말하고 방을 나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네. 김수희 대표는 당시에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어서 안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폭로가 있은 후에 이윤택 감독이 그것이 본인이 맞고 사죄하겠다.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 연결이 될 텐데요. 그냥 네네. 그 뉴스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콕 집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이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오늘의 키워드를 준비해 온 게 아니나 다를까 미투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투는 말 그대로 나도 그렇죠. 뭐 그런 뜻인데 네. 이게 그냥 나도가 아니라 나도 당했다. 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투 운동 이전에도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여성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폭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가 30년간 그러니까요. 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슈퍼스타급의 여배우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이제 폭로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 하비 와인스틴이 100명 가까운 피해 여성이 네. 나도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이 미투 운동이 이제 불붙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 후에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서 다른 분야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남성에게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타임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올해의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미투 운동을 시작한 배우 등을 지목하면서 화제가 네.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이 문학의 성추문을 폭로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 검찰청 내부의 성추행 사건과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이 서지영 검사가 2010년 10월 30일에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이제 폭발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자리에 당시 법무장관이죠. 이기남 장관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좀 믿을 수 없고 기막힌 상황인데요. 네. 이기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동료 검사가 여럿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고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서지영 검사가 폭로를 했고요. 예. 또 서 검사는 자신의 사례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고도 네. 말하지 못하는 검사도 있었다고 폭로해서 네. 더욱더 공분을 샀습니다. 또 이제 당시에 서지영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이문정 검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도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은 검찰청 내부에서 가로막혔다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검찰 내부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서지영 검사나 이문정 검사의 폭로가 과연 사실인지가 일단은 중요한 조사의 포인트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조사 중에 추가로 새로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되는 네, 일도 긴급 있었죠?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검찰발 미투 운동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미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뭐 일단 유명한 시인이죠. 최영미 시인이 노벨상 후보로 매년 거론됐던 고은 시인의 이 과거의 상습적인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시를 네. 이제 황해문화에 게재해서 이 문학의 미투 운동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는 뭐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여성 승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또 여성 승무원에게 세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예.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이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여직원 골프 대회에서 매년 여직원 100여 명과 골프 행사를 갔는데 뭐 뒤풀이 때 걸그룹 노래 춤 등을 시켰다라는 사실이 뭐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검찰 조직 내에 이제 성폭력 사건을 조사 중에 검찰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오늘 이제 그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가해 사실도 드러났듯이 예. 여기저기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적폐청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적폐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미투 운동이야말로 사실 일상의 적폐청산 운동이 아닌가. 그냥 뭐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관행처럼 여러 가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분명히 적폐인데 그걸 이제 일상의 적폐청산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컴백한 쇼미더뉴스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네. 스페셜 에디션. 네.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문자로 반갑다고 4263님, 강양보 기자님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카카오톡으로 군밤장수님도 쇼미더뉴스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라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은근 제가 팬이 있어요. 네. 뭔 말을 못해요. 그래도 설 연휴 기간에
계속 고생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오늘부터 이 설날 교통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자,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이 세종로 서울 정부 청사 국무총리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설날 특집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를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총리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이 코앞인데 궁금한 게 총리님도 명절 휴가가 있나요? 네, 휴일은 휴일이죠, 저에게도. 다 꼬박 챙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데 단지 네. 명절 때 어디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께 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죠. 미리 명절 인사는 평일에다 하고 명절 빨간 글자로 휴일로 표시된 날은 네. 집에서 꼼짝 않고 전국에 그 무슨 사건 사고가 없는지 네. 하는 보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노닥거리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지내려고 집에서 꼼짝 않고 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죠. 보고도 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고가 온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예. 총리 되신 지 지금 아직 1년은 안 되셨고요. 예, 한 8개월 좀 그렇죠. 넘었습니다. 일정이 엄청 많으시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몸이 바쁜 법다. 제가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너무 겸양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총리님 하면 그 총리 지명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막걸리 아닙니까? 네.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만찬이나 이런 걸 할 때 건배주도 막걸리를 네. 애용을 하신다고. 네. 저수지 하나 분량은 채우셨네요. 그때 제가 그 얘기 해가지고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가뭄이 심할 때였는데. 그랬나요? 농사 지을 물도 저수지에 말라가는데 너는 그걸 마셨냐 이래가지고. SNS에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총리님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네티즌들이 총리님한테 별명 붙여준 거 알고 계십니까? 사이다라고. 글쎄요, 뭐, 듣긴 합니다만. 네. 네. 이 사이다라는 별명 어떻게 좋으십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요. 네. 야당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꼭 저한테 이로운 별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게 사실 이제 국회에 가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네. 사실 어찌 보면 직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켜보는 이제 네티즌들이 너무 통쾌하다 해서 이제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건데. 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야당 의원들이 총리님의 별명이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요.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습니다만은. 네. 그냥 그 본회의장에만 일어서면 이렇게 서기만 하면 서로 달라지니까요. 네. 그 전에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하시다가. 네. 이제 총리로서 답변을 하잖아요. 예.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돌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예,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원래 그 질문 요지를 24시간 전까지인가 미리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여당 의원들은 내고 야당 의원들은 안 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내는 거죠, 야당 의원들. 이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질의 요지를 미리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준비를 해서 네. 충실한 답을 드리니까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골탕 먹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원고를 미리 안 냅니다. 갑자기 질문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저도 돌발 질문을 좀 할 거였는데 이러면 좀 돌발 질문 하지 말라는 그런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돌발 질문 하신 분들이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렵니다. 예. 평창올림픽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탄하다고 평가를 하세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개막식부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막식 날 네. 날씨도 날씨지만 그 각종 문화 공연 내용이 어떨 것인가라든가 리허설을 볼 때까지만 해도 몇 군데는 뭉클한데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네. 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확신이 서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 막상 실제로 벌어지는 거 보니까 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송승환 총감독께 공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SNS 통해서. 네.
제가 좀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로? 마음이 안 놓여서요.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왜 설명을 근사하게 하면 더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명이 근사했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그 보고서를 볼 적에도 맨 처음에 나온 취지라든가 네. 이거 근사하게 쓰면 뒤에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때 좀 못되게 제가 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서 제가 네. 괜히 그랬구나. 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깐깐하게 굴어서 사과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네. 밝혀진 거 저도 봤는데, 그럼 혹시 그 송성환 총감독하고 그 뒤에 뭐 전화 통화로도 얘기 나눠보셨어요? 아직요. 제가 좀 무서워요. 안가품을 오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개막 직전에 송성환 총감독하고 인터뷰를 해서 네. 조금만 좀 알려주시라. 네. 궁금해하는 국민이 너무한테 했더니 완전 철통보안. 예. 일치 안 알려주셔가지고 좀 약간 섭섭했었는데 저도 TV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막식.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좋았어요. 드론, 오리온기 뭐 이거는 뭐 국제적인 어떤 히트 상품 같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이 있었죠. 메밀꽃밭. 네, 맞아요. 예, 강물처럼 예. 이렇게 강물에 파도같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기에 돛담배 같은 뗏목 같은 네. 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늙은 어부가 이걸 젓고 나가는데 그때 정선 아리랑이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아주 예. 우리나라의 아리랑 중에 가장 한스러운 아리랑이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그 척박한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셨던 민초들의 얘기인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IT 강국으로 딱 나가니까 그렇죠. 이 정선 아리랑의 그 정서를 외국인들이 아실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네, 있었지만 네, 네, 네. 저로서는 거기가 최고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드론을 통한 오륜기라든가 이것은 리허설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봤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저는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저도 TV로 보면서 CG인 줄 알았어요. TV용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드론의 향연 있잖아요.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개막식이 아주 성공리에 열렸고, 그럼 이제 폐회식은 걱정 안 하시겠네요? 예, 개막식 해내는 거 보니까 폐막식도 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고요. 네. 아무래도 평창이 이렇게 이제 그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북한의 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까지 내려왔고, 총리님께서 직접 환송 오찬을 예. 개최를 하셨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느 대목입니까? 우선은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그것도 의도고 전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눈물을 흘리시는 네. 그런 모습들 어쩌면 사실날이 길게 남지 않은 분의 그 진정함 같은 것이 혹시 묻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김여정 특사는 제 왼쪽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냥 로열 패밀리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여성스러운 면모, 그래요? 조신하고 말수가 적고 좀 잘 웃고 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네. 제가 개성공단을 국회의원 시절에 개성공단을 가서 그냥 평소 제가 먹는 양의 3배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의원들이 뜻밖의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저를 흉을 봤는데 받게 되죠. 그렇게 많이 먹은 이유는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우리 동포들은 손님으로 갔을 때는 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그렇죠. 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 우리 특사께서도 많이 좀 잡수십시오.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많이 웃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군요. 네, 그 친근감을 느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특사를 보낸다면 예. 이낙연 총리 정도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 보셨죠? 총리님. 봤는데요. 아마 네. 그 말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그렇죠. 격을 맞춘다. 거기에만 치중을 하신 말씀 같아요. 네. 저는 그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실이에요. 네. 좀 총리님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계속 잇따랐었습니다. 네, 낚싯배 네. 사고도 있었고, 네. 화재 사고도 여러 가지가 네.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사고가 계속 날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혹시 제가 박복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가 하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죠. 제가 총리에 부임해서 바로 그 다음날 간 곳이 가뭄 현장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또 AI 현장 이렇게 다니고 그렇죠. 있는데요. AI는 참 성공적으로 지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겨울에 비하면 발생 건수가 5.3%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00건이었다면 지금 5건 정도로 줄었고, 살처분은 13.1%입니다. 네. 미리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 13.1%라고 해도 건수에 비하면 많지만 1년 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죠. 87%가 줄어든 거니까요. 네. 그건 잘 잡았는데 가뭄도 걱정이고요. 제가 그 대통령께 그 말씀은 드렸어요. 가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 이름자 2군데 모두 물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름값을 해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명사고가 너무 많아서 지진도 사고도 있었고. 바다에서 또 건물에서 땅속에서 그러니까요. 아주 사고가 많아서 이걸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한 번은 큰 결단을 할 때가 됐구나. 어떤 결단을 말씀하시나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014년 5월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21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밀양 세종병원과 흡사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좀 천천히 가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요양병원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은 일반 병원은 빠졌죠.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일반 병원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의 문제라든가 또는 민간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의 그 청원을 듣는 국회라든가 이런 그 단계마다 현실과의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늘 땜질 처방으로 끝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제는 좀 큰 결심을 해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을 때가 됐다. 이제는 좀 국민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얻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미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문제의식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국회를 압박을 하면서 이제 법적인 보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차원에서 얼마만큼 초동 대처를 잘하느냐라든지 사후 지원을 또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리로서 행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자평을 하세요? 현장에서 어떻게 초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에게 숙지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또 못하기도 하고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현장 요원들께서 업무에 얼마나 잘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빼고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그 안전의 문제에 굉장히 둔해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는 어디고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별로 주의 깊게 듣질 않고 넘어가는 걸 저 스스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난 척하고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정부로서 할 일을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그러십시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영인과의 만남에서 총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동혁신정책,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네. 상당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우리 경제의 역량을 감안해 가면서 신축적으로 임하겠다라는 뜻이지요. 네.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를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당 간사가 합의된 안이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지금 그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네네. 편인데요.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설령 어느 쪽의 욕심에 미달하더라도 네. 합의된 안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나가는 건 서로 간의 목표를 주장만 하느라고 합의가 안 되고 그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좀 미진하더라도 네. 합의해서 하나씩 안정되게 가는 것.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이죠. 근데 노와 사를 동시에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지요. 우선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네, 있습니다. 그 안에 사측위원, 노측위원이 다 들어가 계시니까요. 예, 예. 거기서 합의된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회도 노동자 쪽을 조금 더 중시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사측을 좀 더 중시하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그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다면 네. 그런 선은 수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귀성길 차량 안에서 아마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설날인데 그 새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우선은 설 잘 쇠시고요. 네. 모처럼 가족들하고 만나시니까 흐뭇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정담도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로운 사람은 계시지 않은지 예.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연휴가 길지 않아서 귀성이나 귀경이 교통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좀 여유롭게 출발하시고요. 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총리님도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중간에 한강철교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무적의 댓글은 설 연휴에도 무소의 불처럼 계속 갑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강기입니다. 네. 계속 보니까 좋으시죠? 좋다는 얘기죠? 첫 소식 전해주세요. 아, 첫 소식은요. 네. 혹시 시송합니다 이런 말 아세요? 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시댁이라 죄송합니다라는 아,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그동안 명절이면 이제 며느리들은요, 시댁에 가서 음식하고 친척들 뒤치다거리하고 뭐 그러다 보면 연휴 막판에야 돼야 이제 친정에 잠시 들르거나 그렇죠. 그나마 여의치 않으면 그냥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시어머니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명절 스트레스를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오, 건데요.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날 아침에 모여서 아침 식사만 하자고 제안한 시어머니부터 연휴 기간 부부끼리 여행 가라면서 100만 원 송금한 시어머니까지 있다는 겁니다. 네. 멋있잖아요, 이런 어머니들.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시송합니다라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 저는 아름다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아름답죠. 뭐 이건 댓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김종배 씨는 나중에 며느리 맞이하면 어떤 시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도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200만 원. 여행 갔다 와.
이거 다 기록되고 녹음되고 다시 듣기 다 되는 거 아시죠? 네. 말로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참. 200만 원. 네. 하여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AYW 땡땡님께서는요,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시어머니가 단 한 명도 없지? 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친구들 시어머니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렇죠. 네. VJW 땡땡님께서는요, 네. 멋진 시어머니,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IUKE 땡땡님께서는요, 우리 시댁도 좀 바뀌었으면, 명절이면 6, 7번 상 차리기는 기본인데, 네. 남자들은 술 가져와라, 고기 구워라, 진짜 확 때려주고 싶다. 난 시댁 싫어서 시청 앞도 안 지나간다. 아우, 진짜. 시청이 또 무슨 죄야? 시금치도 안 먹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진짜? 시금치도 안 먹는다, 막 이러잖아요. 네. 아유, 이런 갈등 이제 없는 평등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밖에도 또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물땡님께서는요, 사실 시부모도 자녀들 안 오는 게 편하다는 게 팩트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챗돌땡땡님께서는요, 시어머니 눈치 보랴, 며느리 눈치 보랴, 젊은 시어머니 세대도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JLUY땡땡님께서는요, 네. 올 시댁은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딸을 챙기긴 합니다. 시누이들은 병장, 아들들은 1등병, 며느리는 상상에 맡깁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카카오톡으로 김연희 님도 부럽습니다. 전 나중에 그런 시엄마가 될 거예요. 라고. 그렇죠. 다짐이라고 우리 성격교정입니다. 다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런 멋진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100만 원 안 주더라도 네. 편안하게 명절 보내라고. 그리고 손오공 님이 저희 단골 손님이신데 네. 김종배 님은 왜 최광기님 앞에서만 작아지는가? 손오공님 와서 보세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얼마나 작은지 좀 와서 보세요. 손오공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지 않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황사모님은 제리 파이팅이라고. 아, 그쵸, 저예요. 네. 상당히 큰 제리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까지. 김종배님, 네. 요즘 자, 아주 집에서 애드립 연습하시나 봐요. 자, 네. 다음 소식이요. 네. 며칠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인터넷을 달궜는데요. 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6살의 한 학생이요. 평창올림픽과 관계된 구글 지도를 수정해 올렸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학생이 평창올림픽 열리기 한 달 전 구글 맵을 살펴보니까요. 네. 경기장, KTX 역조차 등록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수정해서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수정한 장소만 229개. 새로 추가한 곳은 6개라고 합니다. 이 일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렇죠. 16살 학생이 했다. 중학생이 한 거죠, 지금. 이야. 예비 고등학생. 아우, 정말. 대견함을 넘어서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SHAJ 땡땡님께서는요, 세상에, 놀기도 바쁜 나이일 텐데, 어쩜 이리 기특할꼬,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네. 알리 AD 땡땡님요, 이런 학생은 수시 가산점으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DONG 땡땡님께서는요, 전생에 김종호.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 대동여지도 만드신 그렇죠, 그분. 그렇죠. 네. 네. 고산자 김정호. 네. MIRI 땡땡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씁쓸. 돈은 받지만 할 일을 안 하는 관료들은 뭔지 그냥 그러면서 네. 쓰셨어요. 대개 자제분 잘 계시죠? 네. 네. 오늘도 엄마는 내일 설이라 정말 네. 청소하느라 이제 허리가 휘는데 네. 여자친구랑 영화 보러 갔어요. 오. 구글 맵을 활용해서 그럴 영화 보러 때는 또 갔겠죠. 딱 10만 원 주면서 그래 놀아. 이래 이제 그 통 큰 시어머니 예행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됐고요. 여친한테 잘해줘 하면서 10만 원 딱. 그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네. 하여간 저기 김종배 씨나 잘하세요. 너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딱 앱으로 TBS 앱으로 네. 지하님이 딱 문자 주시기를 멋진 시어머니는 멋진 며느리를 만들고 네. 멋진 며느리는 멋진 시어머니가 만든다. 딱 지금 10만 원 딱 턱 척. 저기 왜 째려보세요? 왜 째려봐. 저한테도 좀 어떻게 좀 10만 원 좀 출연료 좀 올려주시면 내가 탁 드릴게요. 됐죠? 안녕히 가세요. 참, 하여간. 정말 멋진 시어머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적의 댓글 최광기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뵙겠습니다. 네, 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분석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서가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가본입니다. 네. 두 분은 설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세요? 정두환 의원님은? 팔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애초롭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집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책 읽을 시간이 이제 그때뿐이 없죠. 네. 주로 어떤 류의 책을 즐겨 읽으십니까? 무협지? 역사서를 많이 읽죠, 아무래도. 아, 역사서?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서가본 의원님은? 저는 바쁩니다. 지금 순천에서 일주일째 계속 있다가 아, 또 TBS 출연하려고 이 방송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라와서 그런데 끝나고 또 다시 내려가시고. 그렇습니다. 야, 내려가실 때 고생하실 것 같다. 표 끝났습니다. 네, 내려가실 때, 저희 그 TBS 교통 특집 방송과 함께 해주세요. 기차 타고 갑니다. 아쉽다. 교통통신으로 활약해 주시면 좋은데. 네. 아, 그럴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미리 줬으면 제가 또 아, 이게 얼마나 좋은 팁이야. 그거를. 아유, 아쉽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다음 추석 명절 때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고향에 돌아가셔서 지방선거 이야기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풀기 조금 길게 이 문제를 좀 먼저 짚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번 설 명절이 별로 달가울 것 같지가 않은데, 며칠 전에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한 명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는데 하와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국내에 들어왔나 봐요. 내일 오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문제부터 좀 간략하게 짚고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두환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찰의 타깃이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데 이학수 부회장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 당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제 실세였죠, 삼성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학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학수를 불렀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세간의 그 어떤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아무 연고도 없는 다스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한테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줬을 리는 없고, 네. 결국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준 게 아니겠느냐. 네. 이게 좀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MB와 삼성전자를 연결해 준 중간 다리. 이것도 역시 이학수 전 부회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보고요. 사실 제 아는 한도 내에서는 MB하고 이학수와의 무슨 관계가 네. 평소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고, 예. 기사에 보면은 이제 천신일 전 세무회장, 지금 네. 세무회장이죠. 이제 그 역할을 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네. 오히려 그쪽에 더 친밀성이 있죠. 아. 왜 그러냐면, 천신일 전 회장은 이병철 이제 전 회장의 네. 삼성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잠깐만요. 천신일 회장이? 네. 오.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하고는 이제 동갑이고 친구 사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MB하고 천신일 회장은 또 절친한 사이죠. 그렇죠. 친구로 알려져요. 고대 동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동갑이고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이쪽이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중간역 다리로, 그러니까 연결해 준 사람이 천신일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증거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이제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천신일 회장이 이병철 전 회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그 세종나무인가요? 그 천신일 회장의 그 관광 회사, 네. 삼성 임직원이 해외 나갈 때 거의 이 물량을 그 세종나무에서 다 네.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다 수주를 받았다고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룹의 여행 대행사나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굉장히 중견 기업이죠. 그러면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중간다리 역할은 천신일 회장이 한 거고,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납, 어떤 삼성전자 안에서의 그 결정과 집행, 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그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역시 뭐 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MB를 염두에 두고 대납을 해준 거라면 2009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건희 당시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 이걸 대가로 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저도 살면서 여태까지 네. 그 공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엔 다 대가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근데 이제 그게 이 대가였는지 무슨 대가였는지 그건 이제 검찰이 파악해 볼 문제고 입증할 문제고요. 어쨌든 그때 이건희 전 회장 단독 사면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의외였죠. 그리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뭐 얼마 시간도 안 있어서 바로 그렇게 사면을 했고. 근데 뉴스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별별 꼴을 다 보는데요, 사실. 네. 돈 받고, 그래서 소송비용 대납의 조건으로 특사를 해줬다면, 돈 받고 특사해 준 거라고 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아니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이제 명분 내걸었어요. 그때 우리가 평창 올림픽. 네, 물론 그랬죠. 유치할 때 IOC 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유일한 IOC 위원이죠. 김은영 전 회장은 그때 물러난 상태였는가 그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면을 한다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도 또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굉장히 무리한 사면이라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의아스러웠던 게 언론에서 또 아무도 무리하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삼성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왜 언론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뭐 광고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고 나서도 다수의 언론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삼성의 위력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그 정리를 해보죠. MB와 그 이건희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게 천신일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그러면 뭐 그 해외 변호사, 뭐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고 소송 비용을 대납해 주는데 실무 역할을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것에 실무 집행을 했던 당사자는 따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일 텐데.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이 직접 했겠어요. 삼성에 누가 또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사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검사 약간 하다가 삼성으로 들어갔죠.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검사 생활하다가 2008년에 삼성 화재 해외 법무 담당으로 입사를 했다가 이 소송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2009년에 삼성전자 해외 법무 담당으로 옮겨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진행됐던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줬다라면 삼성전자 안에서의 해외 법무 담당 상무 전무를 이렇게 거쳤는데 이분이 그 실무를 진행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취재 되게 많이 하셨네요. 일종의 특종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증거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력만 가지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주 사위가 이제 굉장히 얌전하고.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런 친구인데 또.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게 잘 알죠. 이제 근데 또 의외의 역할을 또 했어요. 어떤 역할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딸이고. 그래서 청와대 이제 적적하니까 청와대 뭐 일정 기간 머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잠깐만. 관저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관저에 맏딸과 맏사위가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같이 살았다는 이제 얘기를 되게 들었고. 아 진짜. 그러니까 싫어요 그게? 저녁 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 공무에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자들 보고 이제 그러느라고 이제 있었겠죠. 손주들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MB 측에서는 저의 모든 그 얘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연락 없었어요? 글쎄, 뭐 연락은 저한테는 없고요. 저한테 무소송 못할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다 모니터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 걸리면 이제 걸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없는 얘기를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고상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속칭 찍히셨군요. 찍힌 거야 오래됐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찍혔고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나도 찍혔지만 그분이 저한테 찍혔죠. 그 말도 맞죠. 네, 그렇게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저한테 찍힌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뒤져보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받아서 120억대의 주식 대박을 냈던 네.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이분과 지금 MB 사위 이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걸 좀 간략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MB 정부 2년 차인 2009년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네. 사표를 내고 네. 후임 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네. 청와대 안에서는 권재진 당시 서울고검장, 나중에 민정수석이 되죠. 네. 이 서울고검장을 낙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막판에 뒤집혀서 네. 누가 그러면 낙점이 됐느냐? 네. 많이 여러분 아마 오랜만에 이 이름 들어볼 때는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 사람이 낙점이 됐는데 네. 막판에 이렇게 뒤집히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진경준 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희가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옛날에 어떤 보도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 진경준 씨는 이제 사실 제가 인수위 명단을 만들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예. 끼어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누가 얘기해서 끼어들었나 저도 그때 의아했는데. 누구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의아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상주가 그 당시에 천성관을 추천했다는 것이 이제 네. 굉장히 뭐 그런 얘기가 돌았고 또 기사까지도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거기서 다리 역할을 한 게 이제 진경준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기사를 쭉 봤더니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어떤 브리핑까지 하냐면 네.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를 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추문에 휩싸여가지고 낙마를 하는데 이 낙마 사실을 전하면서 천성관 후보자를 사위가 추천했다는 것은 낭설이다. 라고 하는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문이 많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위가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동안 역할을 했어요. 한동안? 내내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사실 MB도 외롭거든요. 네.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면 외로운데 이제 믿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나중에는 사위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받아했어요. 근데 이상주 변호사가 그렇게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진실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역할을 했겠죠. 그래요. 이제 자기 누구냐 아버지라고 그러면 뭘 누구예요? 이 MB가 장인이죠. 장인. 예. 예. 장인한테 이제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상주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역할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일정하게 영향력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점만 좀 확인하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천성관 총장을 미는 과정에서 사유에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재미있는 게 이 시점과 소송 비용을 대납한 시점이 동일하게 2009년. 그걸 맞춰봤어요? 시점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같은 해에 다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상당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검찰이 들어야 될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소설급으로 추정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그 점을 집어낸 사람은 유일한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배 씨가. 아무튼 예.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라는 점만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좀 전망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직설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묻다 보니까 서거번 전 의원께서는 조용히 계셨는데 지금부터는 말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바로 여쭤볼게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인 거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는 봤습니다. 지방선거 목표를 6석 플러스 알파.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이 되는 거죠. 예. 현실성 있게 잡은 목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가번 의원님. 너무 대표 취임할 때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걸 그대로 이제 다시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특히나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 아무리 본인의 이 보신도 중요하지만 네. 목표는 또 분명하게 좀 확장해서 예. 잡아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 네. 그렇긴 하지만 좀 약간의 허세가 좀 현실적으로 허세가 좀 있다고 봐야죠. 허세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실제로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서 조사한 게 보도가 됐는데 네. 서울,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에서 다 제주, 광원, 제주까지 권역별로 조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20% 이상 받은 지역은 강원, 제주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네. 15.7% 정도.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이제 22.8%. 네. 강원 제주가 아니고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 딱 네. 한 군데 22.8% 네, 나오고 네. 나머지는 다 네. 15% 이하대거든요. 네.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38.7%, 그다음에 광주 전라에서 62.8%,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38.8대 자유한국당 15.7이거든요. 그러면 서가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가 몇 석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맥시멈으로 보면은 네.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경남과 울산이 경합 정도. 이런 정도. 거기다 거기에 이제 제주도가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가 그래도 이 원희룡 지사의 네.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 그런 정도가 지금 경합이고 확실하게 우세다. 네.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대구 경북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조사에 의하면. 예. 정도래 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허세란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6석을 잡은 거는 현상 유지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주, 인천을 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약은 거죠. 잠깐만. 어쨌든 제1당인데.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면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얘기도 했죠. 오늘 아까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그 포인트가 경남지사는 나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6석을 지키겠다가 그랬는데 네. 본인의 경남지사 지면은 내가 재신임에 실패한 걸로 보겠다. 재신임하지 않는 걸로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인가. 경남지사 외에는 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래요? 지금은 정도원 의원님 말씀대로 얕게 예. 지금 처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홍준표 대표의 지금 그 워딩에 담겨 있는 속내는 뭡니까, 정도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여의도 특히 야권에서는 예. 지방선거가 끝나면 홍준표는 끝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굉장히 얕게 이제 목표를 잡아놓고 네. 이제 버틸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석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치고 예. 6석을 실현시킬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의원님? 지금 결국은 이제 PK 지역 부울경이 문제죠. 야, 그래요? 근데 부울경에서 안 되면은 이제 그 6석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가 이제 최대 이제 관심 지역이 될 거고요. 네. 저는 거기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사퇴 당하는 겁니까? 사퇴 당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떻게 버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지금 재신임 묻겠다는 경남이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6.13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
그렇죠. 로 봐야 되는 게 예. 조사는 뭐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든지 뭐 비슷하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예. 지금 경상남도의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후보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홍준표 대표는 자기 지사 재임 시절에 한 3년 부지사를 했던 윤한홍 의원을 지금 강력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반면에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 본인은 지금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안팎에서 다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경남도는 민주당이 이긴다. 이긴다. 그거는 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그 대표 취임하고 나서 한 날 후에 같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입으로 그런 얘기죠? 예, 김경수가 나오면 우리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직접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네.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뭐 무슨 변화가 있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산 경남이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하기 이전에는 사실 야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네. 다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좀 바뀌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전에도 이제 이걸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최대 어떤 격전제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PK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정준호 의원님, 조금 전에 서가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경남지사 선거 결과가 나에 대한 재신임과 연동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도 과거에 급식 문제 때문에 네. 주민 소환 투표도 예, 그랬었죠.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서명도 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6%가 알파든 몇 프로 알파든 예.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적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지 무슨 지금 혹시 홍준표 대표는 의원님 그 방송 모니터 안 하는데요? 모니터 하겠죠. 근데 네. 그게 저 민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예. 이제 굉장히 지금 정권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네.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아무튼 지금 어제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 중진과 홍준표 대표 간의 아주 미묘한 신경전. 미묘한 것도 아니죠. 대놓고 신경전. 미묘한 게 직접적 그러니까 신경전이죠.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지방선거 결과가 심통치 않다면 바로 이 중진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거기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사퇴하면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당대가 다시 치러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수순으로.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 패배하면 네. 책임을 지는 건 뭐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고 네. 또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가번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직설 시간인데요. 자,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앞서 서가번 전 의원께서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전해주셨는데 요거 빼먹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인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송 심의에 걸릴 뻔했네요.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6월 6.13 지방선거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했고 어제 출범했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가급적 모든 후보를 내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일단
정도원 의원님이 현실성을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없죠. 왜냐하면 단호하세요. 네. 너무 단호하셔. 아니 그게 광역단체장을 나가려면 네. 몇십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5%를 먹어야지 받아야지. 기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보전을 받거든요. 네. 근데 누가 나갑니까? 그 많은 돈을 쓰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는 지나갔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1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없으면 본인이라도 나가야 돼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네.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나가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돈 문제가 걸린 겁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전 시장을 원 오브 댐이라고 홍준표 대표가 그랬는데 예. 우리 당의 또 중요한 자원이고 또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온다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예, 댐은 사라지고 원만 남았네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오세훈 전 시장 왜 다시 또 죽게 세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장을 현직 중에 그만둔 사람인데 시장을 나간다는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오세훈이라도 좀 나가달라는 게 이제 간절한 표현이죠.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나갈 생각은 있답니까? 있겠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죠. 나가면 이상한 아니 명예 회복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여론조사 다 해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그게 택도 안 되고 안 나가죠. 지금 바른미래당 여쭤봤는데 빽해갖고 지금 또 자유한국당 말씀하고 네,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들어요. 큰 소리는 치지만. 그냥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러면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선택해서 집중할 곳은 어딜까요? 그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하나밖에 없죠. 서울시? 안철수. 예. 안철수 이제는 이제 대표가 아니죠? 예. 안철수 전 대표를 출마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본인도 뭐 뜻을 조금 비췄으니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못 내든지 안 내든지 하여간 안철수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가면은 네. 이제 싸워볼만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또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이 자유한국당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남경필 지사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갔으니까 그럼 경기도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서울시장은 바른미래당 후보가 그러니까 연대라기보다도 이제 전략적 무공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1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면이 안 서는 거죠.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실제로 두 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제1야당의 위치를 누가 점하느냐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른미래당인가요? 바른미래당에서도 결국 광역단체장들을 의미 있게 내지 못하면 결국 지자체 선거에서 이 다당제 체제, 3당 체제를 국민들이 용인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상당히 이 당이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짧게. 결국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잠깐 바른미래당이 후보도 제대로 못 내고 낸 곳에서 또 진다. 그럼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끝내 보면 총선에 이제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또 다시 동요를 하겠죠. 또 움직인다? 또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이후에 제2의 정계 개편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 얘기 나온 김에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여러 명이에요, 도대체. 누가 후보가 되는 겁니까? 서가분 의원님? 청기두설입니까? 누가 후보가 될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고, 우리 당원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알고 있겠죠. 근데. 모범답안을. 아니.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경선이니까요. 경선이니까, 어쨌든, 선거 국면을 보면. 광주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현역 프리미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저 소사상으로 네. 수치로 그렇게 나오니까 박원순 시장이 약간의 그 현역 프리미엄을 지금 안고 가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상대하는 우리 당의 박영선 의원, 민병두 의원, 우상호 의원, 네. 전현희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지금 1대1 구도로 가는 게 아니고 네. 현역 박원순 시장 대 다수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중에 가면은 이 정리가 되긴 되겠죠. 네. 사실 흥미진진한, 경선판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예.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후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을 거쳐가야 될 것 같다. 실제로 대중적으로 보나 네. 또 정치 활동을 한 걸로 보나 또 의정 활동 경력으로 보나 네. 사실 그 차고 넘치는 후보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 민평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후보를 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가번 의원님? 지금 현재 호남에서 어느 조사에 보면 한 1.9% 나왔어요. 이번에 네. 당이 나뉘고 나서 바른미래당과 네, 네. 뭐 심지어 이런 정도의 조사가 나온 걸로 보면은 또도 뭐 저도 현장에 저 지역에 있었습니다만은 민평당을 얘기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도 출마 그렇게 세게 주장하다가 어차피 근래 들어서 뭐 그런 얘기 일체 안 하고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출마 안 하기로 뭐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예. 그건 좀 보고 마지막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도원 의원님. 네.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제 두 번째 정계 개편 가능성을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정계 개편은 사실 정계 소 개편이었고 네. 작은 당끼리 뭐 이합집산한 거잖아요. 그건 인위적인 거고 예. 자기들끼리의 개편이고 지방선거를 거쳐가면 다 민심이 투영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결국 저는 그 양당 구도로 이제 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총선 치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평당은 민주당으로, 바른미래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네. 자유한국당으로 네. 이렇게 흡수될 것이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거 제가 걱정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급 궁금해요. 그래서 다들 또 의아해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선은 의원들 개인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자체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지 못하면 당락을 떠나서 결과 후보를 내서 의미 있는 그 득표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네.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선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바른미래당의 이 호남계 의원들의 고민들이 또다시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석 달 조금 남았는데요. 뭐 벌써부터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직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직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